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쇼크, 정말 우리 경제 녹록치 않습니다. 얼마 전 혹한기를 지난 것 같은데 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 인플레이션 압력,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또 우리의 가게 살림에도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2020년 2분기에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맞이하면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보면 돈을 시중에 뿌렸죠.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했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나름 성공했습니다만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이라는 다른 토끼를 놓치게 된 격이다.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압력에 비상등이 켜지는 시점입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금리도 오르고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너무나 힘들고요. 제발 좀 금리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금리 인상 여부,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물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물가가 계속 안 올라야 된다라는 말이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되고 금리는 또 오르고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정말 못해 먹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서민 경제를 굉장히 어둡게 짓누르는 그런 어떤 압력이지 않을까. 이 인플레이션 압력 굉장히 걱정되는 22년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쇼크 얼마만큼일까? 저는 그 물가의 역습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실제 보신 것처럼 시멘트, 철근 이런 건축 자재값이 올라서 건설사들이 건설을 중단시킵니다. 또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서 출판계가 출판 시점을 지연시켜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사료값이 올라요. 여러분 한우 농가 같은 경우 한우를 키우는데 소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에 55%가량이 바로 사료값이에요. 근데 이 사료값이 오르죠. 대두, 옥수수, 밀 이런 곡물 가격이 치솟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우 농가는 얼마나 힘들까요? 사료값이 올라서 정말 축산농가가 시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두 가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식자재 값이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판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이 자영업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메뉴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 다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이런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정말 엄청난 쇼크고 이것은 경제를 억누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22년에 풀어야 할 정부의 대응 과제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에너지 쇼크까지 일어났고 또 이제 다음 대재앙은 식량 전쟁과 같은 식량 부족에 따른 엄청난 또 식량 대재앙이 올 것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식료품 그리고 철, 비철 금속과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계속 유도하고 이것은 또 고금리 시대로 계속 만들고 금리 인상을 더 부추기고 이런 것들이 22년 하반기 경제에 가장 어려운 우리가 체감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식량 전쟁의 시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자재 가격 지수 CRB 인덱스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보여드렸던 그 값보다 또 올라갔습니다. 그새 또 올라갔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지수로 봐도 어떻게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있었던 그 흐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사실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이때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이런 흐름을 우리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었던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랜 기간 슈퍼사이클이 일어났었던 이런 배경에는 중국의 등장이 있었죠.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교역국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말 블랙홀처럼 원자재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원자재뿐만 아니라 철, 비철, 금속, 식료품 원자재,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높은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왔고 이 값이 계속 오르면 또다시 원자재 슈퍼사이클 오는 거 아닌가. 특히 198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 이후에 가장 큰 원자재 가격 급등 그런 것들이 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실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 원자재 가격 지수를 전망하는 기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지점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23년까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실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을 제가 지금 단기로 보여드렸던 이 값을 장기로 좀 늘려보겠습니다. 장기로 늘려보면 이렇게 이미 고점 자리에 와 있는데 앞으로도 더 상승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 원자재 가격 지수로 CRB 인덱스가 가장 고점이었던 그런 지점까지 근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높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근거를 찾기는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어쨌든 슈퍼 스파이크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장기 랠리 이런 것들은 거의 자명하다시피 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죠. 도대체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 이 원자재 가격의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가 석유죠. 석유를 가지고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도 충분히 우리가 연산하듯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석유 산업은 원유를 가지고 정제하는 거죠. 이 정제된 여러 이 석유 제품이라고 합니다. 석유 제품들 중에 일부만 가지고도 보면 나프타를 가지고 석유 화학 산업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플라스틱, 섬유, 고무, 페인트, 접착제, 화장품, 의약품, 농약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휴대폰, TV, 의류, 타이어, 알약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건의 70%가 석유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이 석유 가격,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전반에 걸친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소비자 물가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2014년, 21년과 비교해 보면 세계의 석유나 가스 분야, 화석연료 분야의 투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투자를 집중한다 한들 원유 가격이 단기간 안에 잡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와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상당 기간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 산업의 이미 축소, 화석 에너지 산업의 축소로 인해서 다시 이 고유가 시대를 쉽게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생산 설비가 이만큼 있으면 원유 공급량을 나름 조절할 수 있을 텐데 그 폭증하는 그 수요만큼 원자재를 충분히 공급할 만큼의 생산 설비 여력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죠.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고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안이 승인되면서 그러면 러시아 혹은 러시아 주요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나라들로부터 원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되고 그 공급이 차단되는 거죠. 중국의 봉쇄 해제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 수요는 계속 늘고 공급은 계속 위축되고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가격을 계속 급등하게 만드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초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미국도 정말 오랜만에 보신 것처럼 41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5.4%를 기록했는데 정말 이 5.4%라는 숫자는
아마도 여러분이 인생에 처음 만나본 숫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2008년이죠. 대략 한 12년 만인가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니까요. 사실 그 이후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처음 목격하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우리 한국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유럽도. 여러분 일본마저도,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나라잖아요. 물가가 너무 하락해서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일본 경제, 그 일본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40년, 그런 일본 경제도 7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2000년대 대략 한 3.5% 수준에 머물렀었죠. 고물가 시대였어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물가는 2%가 채 안 되는, 평균적으로 대충 생각해 보면 대략 1% 근처에 머무는, 이제 저물가가 걱정이 되는 시대. 이때만 해도 내내 이슈가 됐던 게 3저 시대, 저물가, 저금리, 저고용,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던 시대, 그죠? 그런 시대였다가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물가가 이제 반등하더니 사실 21년 8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22년 물가를 1.5%로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22년 5월 들어서 우리나라의 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수정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물가 상승률을 4.5%로 본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세고, 이 연간 물가 상승률을 역추산해 본다면 22년 하반기에도 높은 물가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마만큼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초인플레이션, 그러면 얼마나 더 장기화될까? 그 장기화될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표본이 되는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물가가 더 상승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정도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쉽게 정의를 내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제조사들이 제품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상승하니까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겠지만 그것을 선반영해서 태그 가격 혹은 메뉴판 가격, 이것을 미리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하에는 아무래도 그것을 예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실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또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여러 이 임금을 협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측과 노측이 임금을 협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이 4.5%인데 임금 인상률이 4.5%도 안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회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인건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비용이겠죠.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또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그것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물가 상승률은 앞으로도 고물가 시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 추이를 보면 22년 5월 달 3.3%를 기록합니다. 이것 역시 근래 들어 최고치입니다. 근래 들어 최고치. 기대 인플레이션율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화될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약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쇼크가 옵니까? 어떤 충격이 옵니까? 보십시오.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추이인데요. 여러분의 소득이, 이게 명목소득이죠. 명목소득 기준으로 21년, 22년을 지나면서 나름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소득, 통장에 찍히는 그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반영한, 왜냐하면 500원짜리 가지고 이제 호박 못 사는 거죠. 호박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오이 가격이 올라서.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명목소득은 오르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목소득값과 실질소득값의 차이값이 대략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결국 20만 원만큼 물가 상승 압력에 쇼크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소득만 머무르고 물가만 오르는 것,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이 소득이 이렇게 위축되면 실질 소득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목 소득만 오르면 뭐예요?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 돈 주고 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다면, 그죠? 예전에 기름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500원 가지고 1리터를 넣었다 그러면 지금은 1,500원 가지고 1리터를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1,500원, 똑같은 1,500원을 벌었어도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십시오. 결국 명목 소비 지출이 나름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 소비 지출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소득은 늘지만 그 늘어난 소득 중에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금리도 같이 오르잖아요. 이자 비용도 늘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의 절대 비중을 이자 지급하는 데 쓰기 때문에 결국 소비로 옮길 여력도 없고, 그 소비로 옮긴다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소비 지출로 연결이 되기가 어렵죠. 이런 와중에 인플레이션 쇼크는 결국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물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지표가 있죠. 그게 엥겔 계수입니다. 나의 전체 소비 지출액 중에서 얼마만큼을 식료품 소비하는 데 쓰나, 그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그게 엥겔 계수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유명한 범용화된 지표죠. 이 지표가 평균적으로는 13.5% 정도 됩니다만, 여러분 자연스럽게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1분위 저소득층일수록 이 값이 높습니다. 결국 1분위는 한 달에 100만 원 소비 지출을 하는데 그 중에 20만 원을 식료품 소비 지출하는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5분위는 한 달에 1000만 원 소비 지출을 하는데 그 중에 100만 원 식료품 소비 지출하는데 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더 크죠. 더 좋은 음식 사 먹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높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그 충격이 누구에게 더 고스란히 온다? 그렇죠. 일본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모두에게 충격이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충격이 된다. 이런 것들도 신정부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급격히 오르는 이 물가 상승 압력, 이 속에서 많은 경제에 충격을 주고 소비나 투자에도 위축을 주겠지만 이것이 또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움직임, 긴축의 시대로의 움직임, 이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제를 반항하는 경제로 만드는, 금리의 역습이 시작되는 그런 경제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 자, 긴축의 시대,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그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익남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